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마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2022년 시즌 22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시즌 22는 좀 자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또 시즌 22가 어떻게 보면 꼭 1800년대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대한제국이라는 그 과도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상에서 반짝하는 게 실체가 무엇이고 또 그게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설입니다. 물론 이 가설이 이 시즌 22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좀 소화가 되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금성이 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종교가 됐건 역사가 됐건 정치가 됐건 또는 기타 음모론이 됐건 또 개개인의 스스로의 어떤 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색이 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각인되어서 찾고자 하는 것들은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에서는 좀 그런 분들은 다들 이제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틀 또는 역사적인 틀 또는 정치적인 틀 기타 등등의 음모론, 너무 음모론적이면 안 되고,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표면화된 그 기록 위주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고 또 시대마다의 그 파가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묻혀버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어떤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기준점이 돼서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게 금성이 산에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성이 산에 된 이야기도 그 각 편마다 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어떤 오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비유를 들으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구글 기반의 기록을 캡처하거나 또는 기존의 이제 자료들을 캡처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록들을 잘 추적을 해서 개개인들이 그 스스로가 느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건파천 1896년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이다. 제가 이제 세트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트화된 이곳은, 한반도는 그 세계사의 중심에서 이 공간과 시간의 격차가 밀려서 이 로컬리즘에 맞게끔 재설정되었다 라고 보는 거고, 이걸 단순한 예로 제가 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의 가지치기다. 이 역사의 가지치기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각 공화국의, 그 이전엔 각 제국의, 그 제국 이전에는 이 기록이라는 것들을 했던 그 기록 자체가 하나였다라는 이 설정의 가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확장이 됐으면 분명히 그 우리가 뭐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적 구성, 동일한 지도적 패턴이 등장할 확률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어떤 시스템의 체계도 그렇고 아무튼 이 아간 파천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꽤 이 시즌을 올라오면서 이 아간 파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 아간 파천의 본질은 결국은 그 이 아간 파천 다음의 사건이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게 고종이 선포하는 이 스토리라인으로 가는 건데 이게 물론 그 우리가 이 이러한 대조선적인 관점에 너무 단순하게 빠져버린 사람은 이 1897에 이 대한제국이 그 선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실제 무대에서 로컬리즘으로 넘어오는 이게 이 다이렉트 연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였고 결국은 그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재정립 시간과 공간에 재정립되면서 그 시간대가 로컬리즘에 맞게 세팅이 되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깊은 그 고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키포인트적으로는 이 대한제국의 탄생 자체는 결국은 그 조선이라는 개념에서 대한제국으로 나갔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왕이 뭐 황제가 되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었거나 또는 공간이 이동했다는 이제 물론 이 아간 파천이라는 게 고종이 세자하고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대사관의 제국 공사관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이 뭐 아메리카에서 큰 틀에서는 아메리카에서 그 유럽에로 그 이동하였다. 무엇이 결국은 그 이 로얄리즘이 이 제국주의적 개념이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에 탄생하는 뭐 독일 제국이 됐건 그 이전에는 이제 이 프로이센이었고 또는 이 프로이센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대영 제국으로 인식하는 이 영국이 됐건 이 프로이센이 됐건 또는 러시아가 됐건이 우리가 조선사에 기록된 세도 가문의 그 안동김 씨가 됐건 후양족 씨가 됐건 이제 고종 때 등장하는 민 씨가 됐건 이 로얄리즘이 유럽으로 뭐 이 과거에는 아메리카와 유럽에 동시에 존재하던 식민지가 반대로 그 유럽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거대한 리셋 작업이 들어가면서 그 로얄리즘이 유럽으로 세팅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러한 이동적 개념이 우리 한반도 세트에 등장하는 아간 파천적 개념이나 일본 역사의 메이지 유신의 그 교토에서 도쿄로 천황이 그 뭐 이동하면서 그 메이지 시대가 열리면서 또 제국주의적 그 개념 그리고 황제가 됐건 천황이 있으면서 의회주의 플러스 의회주의라는 이러한 영국식 모델이 등장하는 거고 이런 일본식 등장이 결국 또 영국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영국에 세팅되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1776이라는 이 아메리카
아니 미국의 탄생의 이 기록의 기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 지금의 어떤 민주공화국 사림정치, 의회정치의 시스템이 확고하게 등장한 그게 남북전쟁 이후면서 결국은 1900년대를 지나면서 그 핵심적으로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면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혀지지 않았겠냐라는 근 100년에서 그 이제 그러게 이 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대를 추적하는 거고, 이제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기록적으로는 1776부터의 그 로얄리즘이 뭐 캐나다가 됐건 이렇게 그 동부 13도에서 그 빠지는 거고, 이 빠지는 세력들이 결국은 유럽으로 재설정되는 게 아간판천적 개념으로 로얄을 이동하면서 이 시간의 자오선의 개념 또는 그 올림픽이라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또 열리는 개념 또는 그 후에 1948년에 근동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세팅되는 개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장 쉽게 봤을 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자리에 세팅이 되는 것을 대영지구에서 탄생이고, 그러한 개념이 우리가 뭐 100년 전으로 봤을 때 러시아 제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이쪽에서 새롭게 세팅이 될 수 있는 이 추론이 되는 겁니다. 공간은 점점 더 그 아메리카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탄생 이러한 것들을 가장 표준 모델이 되는 게 이스라엘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일본 제국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아간파천 대한제국 그랬을 때 이 대한제국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는, 물론 고종 때인데 우리가 고종 자체도 족보적으로는 꼬여 있는 거고 철정도 꼬여 있는데 고종은 심하게 꼬여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도 가문을 빼버린 정조 때부터 1776이 미국의 독립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작용되어지는데, 이 정조의 타이밍의 문제는 그 장의세자, 사도세자도 끼고 굉장한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포인트점이다. 쉽게 미국의 탄생을 그 조지 워싱턴으로 보는 것처럼 그 분기점의 시대에 굉장한 그 분기점이다. 이제 이게 큰 틀의 세계사에서는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이 됐건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관련된 거고, 그 이야기까지 가면 또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이제는 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한제국, 그러면 금성인 산이된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한제국의 흐름은 무엇이고, 그게 결국은 일본 제국과 또는 중국의 탄생과 그리고 한반도에 세팅된 조선 역사가 됐건 그 후에 등장한 분열된 남북의 이 흐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한제국의 문장이라고, 전혀 그 조선 역사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상징,
문양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독수리 문양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 문양이 됐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은데, 자, 러시아 제국의 문양을 가장 이 짝퉁 버전으로 만든 게 이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 버전. 8태극의 기준, 이제 8태극 같이 등장하고 막 태극 모양 있고 하는데, 이 태극이 만약에 대한제국의 문장으로 실제 쓰였으면, 그 독립운동을 할 당시 그 박용만이가 됐건 그 안창호가 됐건 만드는 조직들이 다 이런 태극 문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박용만은 물론 이제 이거 뭐 태극이 있는데, 박용만은 이런 문양, 안창호는 이런 모양. 물론 뭐 시간이 짧아서 뭐 이런다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물론 또 후세에 약간 좀 정리된 버전 느낌도 드는 게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양을 쓴 기록 사진들이 등장하는 것은 또 다른 거고, 아무튼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인물은 박용만입니다. 박용만이가 원래 이거 두 개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것도 짬뽕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에서는 이 태극 이런 것들을 이제 썼을 수도 있는데, 왜 이제 그러한 태극 문양의 이런 부분, 지금 이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후대에 편집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팔태극을 이 팔태극으로만으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쉽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 태극을 썼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 쌍들의 모티브를 끌어가야 됩니다. 두 개가 어울리는 개념이 이런 거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 산으로 가니까, 아무튼 이 러시아 제국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대한제국. 아간파천. 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 로얄리즘이 빠진 지역에서 로얄이 강한 지역으로 유럽으로 이동을 한 거고, 그 유럽에 새롭게 그 세도 가문의 그 가문, 우리가 이제 쉽게 영국은 안동김씨, 또 저기 프랑스는 그 루이 쪽, 남자 쪽, 이제 뭐 스페인까지 뭐 이제 뭐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민씨하고 좀 세력이 가까운 쪽이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 러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 언제나 말씀드린 이러하게 큰 땅은 대부분 지금 시대의 개발도 힘든 지역들이 많은 거고, 과거에 그 철도가 이제 스타트되는 시점에서 뭐 시베리아 철도의 진실이 북태평양 철도이고, 실제 지금 시베리아 철도는 그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1900년대 초에 완성이 실질적으로 된 거라고 하는 이 오래된 시즌, 아마 이거는 시즌 1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러시아 제국으로 정리된 영역이 이거고, 실제 1800년대 우리 아간 8천을 1800년 1897로 보더라도 그 이전에 1776 뭐 아메리카 이쪽에 그 로얄리즘이 빠져가지고 캐나다로 가던가 이들이 유럽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이동적인 세팅을
그 아간 파천적 개념을 보던 특정 이제 포인트로는 메이지 유신이냐 아간 파천이냐 이 시간도 즉 교토에서 도쿄로 동쪽으로 가는 이 동쪽 이 지금의 세계판에서 동쪽은 그 영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쪽이 됐건 에펠탑이 됐건 또 근동이 됐건 또 아테네가 됐건 여러 가지가 유럽 이쪽이 지금 그 어떤 스타트점으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잡을 게 1800년대 말이니까 아무튼 대한제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 땅을 봤을 때 실제 대한제국은 이 영역보다 더 큰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더 영역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세분화가 물론 이제 일본 제국이 이쪽에서 등장을 해서 결국 만주국가에 만들고 또 유럽의 그 포맷을 그대로 독일하고 따라가는 것들 이전에 일본 제국이 있기 이전에 언제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한반도나 이 지금의 중국, 몽골 이런 지역도 이 지금 러시아만큼 그냥 그 불모지다. 사람은 살았어도 별 가치 없는. 물론 이제 해변가 상해가 됐건 마카오가 됐건 싱가포르이 됐건 이 또 인도로 이어지는 이 북아메리카판에서 이렇게 항로로 이어지는 도쿄, 상해, 마카오 또는 베트남 또는 이 싱가포르, 말라카이 또 인도로 가는 이러한 루트는 이러한 해안을 거점으로 두는 뭐 동인도 회사의 무역 포인트가 될까 이런 쪽들은 중요했지만 이 실제 물류가 해안 물류를 떠나서 내륙으로 가는 이러한 곳들은 어떤 기차가 철도가 완전히 이제 세팅돼서 활발해지기 이전까지는 그냥 거의 관심 안 갖는 이렇게 큰 영역이다. 뭐 이걸 타타르락 하고 막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이 대한제국적 개념이 이걸 일단 조선의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나이트적 개념으로 보느냐 하지만 아무튼 이 북아메리칸 판의 로얄리즘이 퇴출당하고 살인들에 의한 세상으로 바뀌고 그 로얄리즘이 유럽 쪽으로 세팅되면서 이 대한제국이 가장 가까운 모델이 일단은 이제 고종하고 연관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다 한 집안이다. 우리가 쉽게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에 관한 유럽 왕실과의 결혼, 덴마크 국왕, 남자 쪽은 덴마크 국왕, 여자 쪽은 영국 빅토리아. 이제 그런 이야기도 기억해 보시고, 아무튼, 이 러시아 제국, 대한 제국이 이 당시에 어디냐 했을 때는 이 러시아 제국적 개념이다라는 거고, 이 영역이 이쪽으로 더 밑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심적 계획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물론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의 획일적으로 재정립되기 이전에 이 알래스카라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개념들이 미국 이 서부 쪽하고 관련돼 있고 멕시코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러시아는 아니더라도 이 오데오하고 동북부 이쪽에서 바라보는 영역에서는 이쪽은 멕시코에서 스페인 멕시코에서 뭐 멕시코는 미국에 뭐 팔아버리고 뭐 알래스카도 팔아버리고 하는 건데 결국 멕시코나 이 서부나 이거를 이 하나의 제국적 영역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의 미국의 경계선이 확정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가설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라는 자판이라는 애들이 가지고 있던 영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립된 단절돼 버린 이쪽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던 쪽들이 쉽게 말하면 캘리포니아 쪽까지 미국 서부 쪽하고도 이게 연관된 거고,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 아시아적인 게 이쪽에서 지워진 거다. 그랬을 때 물론 이런 것들이 캐나다의 서북부하고도 관련돼 있고, 가장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알래스카라는 이 영역도 러시아 제국의 영역이었을 때 하나의 가설로 이제 이야기하는 대한제국의 영역을 대한제국이 실체를 러시아 제국으로 봤을 때 그 영역이 구대륙의 영역, 이제 인도 위로, 베트남 위로 막 이제 중국, 몽골 이런 영역에 미국의 서부 쪽까지 러시아 제국으로, 즉 대한제국으로 인정한 게, 우리가 러시아 제국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이 한자와 뭐 영어 뭐 이렇게 이게 뭐 러시아를 쓰던 그 한자를 쓰던 한글을 쓰던 이런 게 한 묶음이 되는데, 이 묶음은 여러 가지 민족이 됐건 그 로컬 세력들이 연합된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포인트점, 언제나 말씀드리는 로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이제 고정 넘어오고 민씨 넘어오고 이제 그 후로 보면 로얄의 족보는 이미 정확히 어느 때부터 문제가 우려가 되냐면 그 현종 이후에 철종의 등장부터 이미 혈통적인 것들은 파괴된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철종을 링컨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링컨으로. 자, 꾸준히 이거 지금 들었던 부분만 대충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제국이라고, 이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또 이걸 너무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시고, 자, 그냥 북아메리카를 조선, 자, 여기서도 조선이 있던 세력을 동북부 이쪽에서 로얄이 빠져서 이 유럽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듯이 더 큰 그 러시아 제국, 쉽게 중국, 한반도, 일본 또는 미국의 서북부, 캐나다 이쪽을 합쳐서 대한제국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가설을 두자면 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모듈의 원초적인 버전은 이 캐나다 버전. 그래서 칸이라는 거,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그때 이 북아메리카판 자체가 로얄즘에 빠진 거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되는 거고, 영국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이 칸이라는 캐나다라는 본질은 여기지만, 이게 구대륙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몽고의 역사가 있어서 몽고 이후에 뭐 킵차크 한국이 이 카자흐스탄입니까? 탄탄할 때 뭐 킵차크 한국이 여기 있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거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영국이 됐건 미국의 이제 미국보다는 일본은 영국이고 중국은 미국에서 작업이 더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가 전편의 이야기고, 그래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여차여차 했다고 이제 나오는 것의 이야기들이나, 일본 제국을 그 어떤 역사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묶여서 오는 게 또 조선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즉 대한제국의 개념은 우리가 러시아 제국의 개념이고, 여기다 일본 제국을 플러스 시키고 중국을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크게 그 설정이 잠깐 되었다가 일본 제국의 등장,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등장, 이런 것들로 그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금의
흐름으로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 큰 틀에서 이 대한제국 역사가 러시아에서도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한제국이라는 이 역사적 기록은 러시아 또는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또는 미국의 어떤 독립이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의 로컬리즘에 축소시킨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사에 등장하는, 급진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이런 어떤 형태의 것들은 이 미국과 유럽의 사건들을 로컬리즘에 단기간에 축소시킨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제국사의 시간표대로 이것을 세계사가 됐건 미국이 됐건 유럽에 확장을 시켰을 때 그 시간대로 인지하려고 했을 때는 이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왜 다르냐면, 국뽕, 환뽕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왜 싫어하냐면,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버리고 접근을 했을 때 기록이 이식되어졌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고, 이 이식되어진 기록들이 로얄사가 됐건 민주사가 됐건 이런 것들의 미국 또는 유럽 이런 사건들에서 축약시켜서 이 공화국을 탄생을 시키는 스토리로 연결이 된 거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신해혁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갑신정변을 이루는 후에 어떤 표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 또는 수능과 서재필의 비슷한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또는 이승만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미국의 세력에서, 대학에서, 대학 기반의 개신교에서 이 인물적 우상화를 돼서 탄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김일성을 소련에서 만든 가짜 인물로 보듯이, 우리도 결국은 중국이나 한반도나 이 가짜 인물들, 이제 실제 인물이지만 우리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김일성을 봤을 때 소련에서 어떻게 작업이 들어와서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제국시대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인물들도 결국은 영국에서 작용이 된 거고, 이 1500년대에는 미국의 북아메리칸판에 미국과 영국이라는 이 로얄리즘이 좀 섞여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하고 대립적 관계로 보시면 되고, 한국협회는 왕당파가 되는 거고 로얄리즘이 되는 거고, 민주주의는 이제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민주주의적 개념의 정치적 모델을 주장하는,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국이 영향력을 주면서 결국은 조선의 역사 또는 만주의 역사, 저는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고, 이 중국의 이 모델은, 지금 이 중국의 모델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반이 되는 신해혁명적 개념이 작용돼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이에 이 공산주의적, 물론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아무튼 이 러시아가 존재하는 거고 중화인민국이 존재하는 거면, 큰 틀에서 미국 위에 캐나다가 존재하는 거고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되는 거고, 약간 로얄 스타일이고 이게 로얄 스타일이 되는 거고, 중화인민국이 되려고 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작용을 해서 이 배신을 땡기면서 이제 제국주의를 강하게, 이 독일 3제국의 어떤 이거하고 맞장구를 치는 건데, 독일도 결국은 영국이나 미국 내부 세력과 관련돼 있는 거고, 일본도 결국은 그 영국과, 이제 표면적으로는 독일과 관계가 있는 거지만, 이 영국을 작용하는 그 영국과 독일과 미국을 떠나서 자본적 세력을 이제 음모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일본 제국의 탄생의 본질은 뭐 정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등장했지만, 결국은 추적을 해야 될 부분은 일본의 은행에 관한 역사고, 그 은행의 탄생과 그 은행의 실체를 어느 쪽에서 만들어 줬느냐의 이 본질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1800년대의 베어링 가문이 됐건 로스차일드가 됐건 록펠러가 됐건 이 세 가지의 큰 가문, 자본의 가문들의 음모론적인 접근을 이해시켜 보면, 결국은 이 일본 제국이 탄생하고 또는 중국이 탄생하고 한반도가, 이런 역사적인 개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음모론적인 거하고 알고 붙여놓으면 결국은 만들어진 아시아다라는 것을, 뇌가 있다면 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배우는 정론의 세계사에서는 여기서 뭐 6천년, 만년, 중국 역사 4천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재정립된 모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인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있고, 그거에 작용돼서 그냥 고지것대로 뇌가 작용돼서 사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이 의식이 이 외부에서 작용된 키워드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양떼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역사에서 동부 13도에서 미국 서부를 개척해서 지금의 미국과 멕시코 어떤 경계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 1776년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겠느냐, 여기서도 이제 물음표를 좀 가져야죠. 아무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제 왜 그러냐면 서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부자, 이 알래스카는 소련에서 매입을 한 거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저도 1860년대 70년대인가,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하고 멕시코 위쪽으로 애리조나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1848년 멕시코 미국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이렇게 땅을 줬다 하고, 이쪽은 멕시코 전쟁 이후에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이런 영역이 이쪽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태평양 철도가 나아질 때 이쪽에서 출발한 때 인부들이 다 중국 애들이었고. 자, 이제 여기서 멕시코 제2제국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조카이자 오스트리아 황제 동생인, 자, 오스트리아 황제는 요제프 1세입니다. 요제프 1세 가장 고정스러운 고정 캐릭터의 온본이 될 만한 그 부인이 여기 시시 오스트리아 여왕제 그 암살당한 그 동생이 막시밀리안 대공이 황제로 추대하면서 생긴 제국이다.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방해하려고 공격한 국가이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몰론주의에 입예된다며 프랑스군을 철수시켰고 결국 베니토 후아레스가 주도한 혁명으로 멕시코 합중국이 건국되면서 멸망하였다. 자, 멕시코 합중국이 건국. 누가? 미국이 시킨 겁니다. 이 모델을 다시 이쪽에 이제 신해혁명이 수논이 작용돼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신해혁명의 본질적인 사건, 여기서 이제 가짜 사건이 있고 본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때는 가문의 또는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대립이 오리지널 무대에서 생기면 식민지도 그 이겨버린 세력에게 접수가 넘어가는 개념으로 더 이해를 하는 게 또 어떤 세계사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대공이 있는 쪽에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멕시코가 공화국이 되면서 이 로얄 세력이 사라져버린 1845의 텍사스, 1853의 멕시코 구입,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 전쟁 이후에 이제 캘리포니아 합병, 대륙 횡단철도가 이렇게 나가진 거 이야기 많이, 철도 이야기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 멕시코가 공화국이 되는 개념이 이제 1910년대 수논이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만드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북아메리카 판에서 실제 중국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이 바로 루이지애나, 텍사스, 멕시코가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가 실질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아니, 미시시피 강을 타고 나서 결국은 오데오까지 영향을 미친, 이게 중국이고, 이걸 이 시간대가 과거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올라간 거고, 이 동북부 만주 시대가 오는 개념하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거의 중국이 있던 어떤 세력들은 결국은 이 텍사스나 멕시코나 더 이제 과거로 가게 되면 뭐 애리조나가 됐건, 거기 어디입니까? 애리조나의 수도가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피닉스 불사조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캘리포니아 총나라하고 제가 비유를 했던, 삼국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총나라가 캘리포니아, 뭐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논이, 자, 이 중국이 결국은 이 중국의 모양도 결국은 이 미국의 모양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이 되는 거고, 이게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적 개념이 동부 13도적 개념이고, 이 대한제국이라는 게 더 큰 의미에서는 이런 영역이었는데, 이런 영역이었다가 갑자기 이게 또 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 조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팅이 될 수도 있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중국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중국을 인도로 세팅을 하고 중앙 아메리카로 중국을 세팅을 하게 됐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이 중화민국, 대만 이런 쪽의 큰 영역으로 조선사가 세팅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희박한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즌 22에서. 그래서 이것도 깨져버린 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대한 독립의 거점이 그 약간 애매한 게 상해에서도 등장하고 또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도 넘어가고 또 하와이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에 소년병 학교를 세우고 뭐 안창호 캘리포니아 등장하고 또 멕시코에 사람들이 막 사탕수수께서 보내주고 막 하는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대한제국이 이 한반도의 조그만 데 대한제국이 세팅된 게 아니라 뭐 잠깐이겠지만 1세기 100년은 아니겠지만 뭐 과도기적 입장에서 대한제국이 세팅되는 어떤 영역은 그래서 이 막 러시아 그런 혁명할 때 이 한반도 여기 그 지금의 한복 입고 막 러시아에 가서 이게 혁명 거기 사진도 등장하고 춤추는 것도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제국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크게 세팅이 됐다가 이게 다 조각이 순간순간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게 안 믿겨지면 남한의 남북한도 순간 조각이 나서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정말 피 터지게 그 피해 기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양이 다른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송자매라고 하고 중국의 유력한 숭씨 가문의 유명한 세 명의 자매를 말하는데 그 남편은 모두 20세기 초 중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이 세 자매가 그들의 남편의 역사가 바로 20세기의 중국의 역사였다. 하나는 돈, 하나는 권력, 하나는 중국. 첫째가 숭 아이린이 콩상시하고 결혼을 했고 돈 자본이 있는 애기. 둘째가 칭링이 순원하고 결혼을 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서. 셋째가 메이링이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하고 결혼했습니다. 즉 이 세 자매가 결혼한 인물들이 즉 이 집안의 가문이 대릴 사이로 데리고 온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콩상시, 순원, 장제스. 그래서 중화인민국을 이 아버지가 송자수 이렇게 되는 건데 감리교 목사, 기업인, 송자매 아버지로 자식들을 모두 20세기 초 중국 역사 중요한 위치. 영어식 이름은 찰리 존슨 숭이고 야오린이고 얘도 이제 미국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중화인민국을 탄생시키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콩샹시가 예일 대학교를 나왔고 수는 뭐 장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이렇게 중화인민국이 나오려다가 결국은 일본 제국이 갑자기 애들이 빵 하고 터지니까 이제 공산당까지 이제 어울려져서 지금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대만으로 중화민국이 쫓기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대만으로 밀리는 이 실체가 있고 기록적으로 동북부 한반도에 이 조선사가 세팅이 되는 이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한이나 대만이나 약간 비슷한 그 모델에서 파생된 느낌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록적으로는 그 수능보다는 우리 갑신정부에 더 빠른 거고, 아무튼 이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큰 흐름만 일단 이해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멕시코 혁명 1910년 멕시코에서 장기 집권하던 포르피리오 디아스에 대하여 프란시스코 마데르가 반란을 일으켜 시작된 무장 투쟁이다. 멕시코 혁명은 사회주의, 자유주의, 아나키즘, 인민주의, 토지균분 등 운동 등 다양한 사상 활동을 하였다. 실제 제가 이제 보는 멕시코 혁명, 이게 이 짝으로 정리된 신의 혁명의 본질적 사고는 멕시코 혁명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원이 실제 그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순원이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있던 곳이 덴버고, 이제 덴버가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 실제 이 신의 혁명의 본질적인 오리지널 사건은 이 멕시코 혁명하고 멕시코가 이제 공화국이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이 아시아에 실질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일본 제국의 어떤 이런 작용과 전쟁이 된 후에 재정립된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보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고, 우리가 시간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이제 절대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성 이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교차되는 부분에, 즉 우리가 대한민국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탄생하는 이 분기점 이전의 사건, 일본 제국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이 뭐 한일 합방이 됐건 그 일사조약이 됐건 이 고종 순종 말고 고종이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진과 이런 것들, 이 조잡한 사진들과 이해될 수 없는 기록들로 뭉쳐진 그 시대의 아시아의 어떤 판은 실체도 있고 편집도 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재정립된 작용된 그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즌 20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의 이야기는 그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를 언제나 이 단편적인 것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되는 거고, 이게 그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더 지혜롭게 펼치시고, 앞으로 세상이 그 언제나 바라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정치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 흐름에 작용되어지는 그 국가의 시스템의 어떤 관료들만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 이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게 큰 틀에서 이제 배부른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아무튼
배부른 사회적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더 안 좋게 말하면 완벽한 새로운 시대의 봉건제 시스템이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지금은 신적 개념이 이 반의 개념으로 어떤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가 존재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AI적 기능의 기반에서의 그러니까 AI가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AI적 기반의 신이 또 일루션을 만들어서 그 역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대중들의 삶은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